1997년 8월 6일 오전 1시경 서울 김포국제공항발 대한항공 801편 테일 넘버 HL7468 사고기 조종실에는 박용철 비행기 기장, 송경호 부기장, 남석훈 항공기관사 등 3명의 조종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박용철 기장은 대한민국 공군 조종장교 출신으로 1987년 공군 소령으로 예편 후 대한항공에 입사하여 1992년 기장으로 승격, 1995년부터 보잉 747을 조종하기 시작했으며 1997년 5월에는 비행안전 부분에서 대한항공 사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한 베테랑 파일럿이었습니다. 송경호 부기장은 1994년에 남석훈 항공기관사는 1980년에 각각 공군 중령 예편 후 대한항공에 입사하여 근무해왔습니다. 괌 관제 쪽에서 통상적인 착륙 절차 외에 한 가지 통보를 합니다. Error in the glide slope. It's being repaired. 게다가 2000피트대 밑으로 보이는 저군들도 별로 썩 내키진 않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은 꽤 피곤한 착륙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을 받지만 피곤한 심신과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맡은 바 할 일에 집중합니다. 글라이드 슬롭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전자파의 방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후면으로 로컬라이저와 함께 계기 착륙 시스템에 있어서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하여 계기 착륙 방식에서 로컬라이저와 함께 사용되며 글라이드 패스를 만들기 위해 전자파의 방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사로, 즉 비행기의 안전한 랜딩 앵글을 메이드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착 30분 전 조종실 내에서 박용철 기장의 착륙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대화에서 박용철 기장은 괌공항의 글라이드 슬롭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명확히 언급한 것으로 보아 괌 관제에서 정확히 이 내용을 전달한 것은 확실합니다. 충돌 29분 전 41,000피트 상공에 있던 비행기는 2,600피트까지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충돌 22분 전 갑자기 비구름이 나타나 10마일 정도 우회하기로 합니다. 충돌 11분 전 비구름에서 벗어난 801편은 괌공항 6번 활주로로 내려가겠다고 관제탑에 보고합니다. 충돌 9분 전 착륙을 위해 괌공항 계기 착륙 장치와 VOR을 맞춥니다. VOR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활주로의 방향을 잡아주는 장치고, 로컬라이저랑 계기 착륙 장치에서 발사하는 무선으로서 이 둘을 이용하면 착륙 비행기의 항로와 활주로의 중앙선을 일직선상에 맞출 수 있습니다. 당시 괌공항에서는 착륙 시의 강화 고도를 보여주는 글라이드 슬롭은 작동하지 않고 있었으나 로컬라이저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801편은 90도로 좌회전하여 로컬라이저 무선을 포착한 다음 고도 2600피트를 유지하며 지면과 가까워집니다. 충돌 3분 전 괌 관제소는 대한항공 801편 활주로 6번 왼쪽에서 계기 착륙 방식에 접근을 허가한다. 글라이드 슬로프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착륙 지시를 내리면서 글라이드 슬롭이 고장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교신 직후 조종실에서는 글라이드 슬롭 돼요? 글라이드 슬롭 되나 보라고 등등의 이상한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글라이드 슬롭 전파 송신소는 고장이 나 있더라도 비행기 계기판에는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라디오 같은 전자제품에 의한 전파 간섭이나 비행기 외부에서 방출된 전파로 인한 오작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항공기 내에서는 휴대전화나 통신 기능이 있는 무선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추후 우리나라 건설교통부 조사팀 보고에 의하면 만약 괌공항에 글라이드 슬롭 통신시설이 120Hz의 전파를 발사했다면 801편의 수신기에 허위 신호가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블랙박스에 남겨진 대화를 보면 해당 기체 계기판에 어떠한 글라이드 슬롭과 관련한 신호가 나타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이착륙 시에는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마.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는가? 충돌 1분 40초 전 관제탑은 801편에게 착륙을 허가합니다. 충돌 1분 20초 전 기장은 착륙 전 최저 고도를 560피트로 세트하라고 지시합니다. 즉 이 고도까지 내려가도 활주로가 유관 확인되지 않으면 착륙을 포기하고 복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 최저 고도 560피트는 이 사고를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충돌 40초 전 기장은 또다시 글라이드 슬롭 안되나? 라고 말하며 계속 글라이드 슬롭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충돌 1분 4초 전 Flat 30 충돌 44초 전 1000 이때 801편의 위치는 보이얼러부터 2마일, 고도는 1400피트. 이 고도는 이 위치에서 지켜야 하는 최저 고도 2000피트보다도 600피트가 낮습니다. 그래서 GPWS가 지면과 비행기 사이의 고도가 1000피트라고 경보한 것입니다. 801편은 활주로에서 3.3마일 떨어져 있는
보유할 송신소를 지향하여 일직선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충돌 40초 전. 글라이드 슬롭 안 되나? 와이폰. 예스 와이폰. 계속 글라이드 슬롭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가 쏟아지는 밤이기 때문에 전방 시야는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충돌 27초 전. 활줄 안 보이는데? 안 돼. 자동 브레이크? 스테빌라이즈. 미니멈. 충돌 18초 전. 랜딩 기어 다우닝 그린. 이때가 충돌 18초 전인데 기장은 정상적인 착륙 절차라고 생각하고 착륙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충돌 13초 전. 플랩스, 서스 그린. 충돌 12초 전. 미니멈. 착륙 포기합시다. 미니멈 경보가 나온 것은 불과 충돌 12초 전이었습니다. 이때 사고기의 해발 고도는 840피트였으나 니미츠 바로 위를 날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지면과의 차이는 불과 304피트, 약 92.7m였습니다. 이 경보음이 나왔을 때 언급했듯이 조종실에서는 어둠과 악천후로 활주로가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활주로와는 5km도 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니멈 경보가 나오고 원칙대로 조종사들이 복행을 시도했으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GPWS 문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미니멈 경보는 착륙 결심 최저 고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활주로가 보이지 않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 즉시 고어라운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기 기장과 부기장은 미니멈 경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기체를 상승시키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 조종사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최저 고도를 해발 560피트로 미리 고정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기판이 가리키는 현재의 해발 고도는 840피트, 최저 고도보다 280피트나 높은 것으로 나오니 안심했을 것입니다. 560피트까지는 마음 놓고 내려가도 안전하다는 일종의 선입견 내지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560피트라는 최저 고도는 비행기 활주로에서 3.3마일 떨어진 VOR 상공까지 1400피트 이상의 고도로 접근한 뒤 VOR을 넘어서서 활주로로 강화하는 구간의 최저 고도입니다. 즉 기장을 비롯한 조종사들은 최종 접근 경로의 한 구간을 통째로 머릿속에서 생략해버린 채 무조건 560피트까지는 내려가도 된다는 집단적인 착각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체는 활주로가 아니라 활주로에서 3마일이나 앞에 있는 VOR을 향해 거의 일직선으로 내려꽂히듯 하강하고 있었고 그 VOR은 평지가 아니라 니미츠일 꼭대기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해발 고도와는 다르게 미니멈 경보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죠. 당시 조종실에서는 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광공항의 비행기 유도 무선 표주소, 즉 VOR이 다른 공항과 달리 보통 활주로 끝에 있지 않고 3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광공항 계기 착륙 장치의 활공각 유도 장치인 글라이드 슬롭이 고장나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 비행기에 비치되어 있던 차트는 구식이었기에 1997년 사고 당시보다 착륙 고도가 낮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충돌 11초 전. 유압. 랜딩 라인. 충돌 9초 전. 오케이. 200피트. 비행기가 실제 지면과 급격히 가까워지면 양력이 떨어지면서 강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부기장은 기체를 상승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급강하가 문제없다고 하고 기관사는 304피트일 때까지 내려가서 활주로가 보이지 않으면 즉시 착륙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 최저고도 이하로 100피트나 내려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충돌 7.47초 전. 착륙 포기합시다. 두 번째로 고어라운드를 주장하는 부기장. 충돌 5초 전. 보이잖아. 기체를 급히 상승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아직도 밖을 보면서 활주로를 찾고 있습니다. 충돌 4초 전. 안 보이죠? 착륙 포기. 세 번째 고어라운드를 주장하는 부기장. 다시 한번 강조해두지만 조종실 대화 내용은 미니멈 경보가 나온 이후의 대화입니다. 즉 미니멈 경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6에서 7초가량을 더 하강한 것입니다. 이때 부기장의 기장을 무시하고 자기 앞에 있는 조종관을 잡아당겼어야 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기장이 2번이나 착륙 포기를 건의했음에도 기장은 바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민항기 조종사들은 기장이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부기장의 독단으로라도 조종권을 인수하여 위기를 모면하도록 교육받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더욱 강조되었죠. 하지만 801편에서는 이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대한항공 조종실 내 권위주의적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충돌 3초 전 고라운드. 결국 기관사도 이제서야 착륙 포기를 주장합니다. 고라운드. 기장이 마침내 착륙을 포기하고 기술을 올리기로 합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충돌 2.53초 전이었습니다. GPWS의 최저고도 경고 후 약 9초, 부기장의 착륙 포기 건의로부터 3.2초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충돌 2.3초 전 지금의 음성 기록은 기장이 조종관을 잡아당기기 전에 오토파일럿 해체 단추를 눌렀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장은 왼손으로 조종관을 당기면서 오른손은 엔진 스로틀 레버를 밀어 올렸습니다. 비행기록 장치의 분석치에 따르면 이 시각의 엔진 추진력과 비행 속도 그리고 기수의 상승 각도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충돌 2초 전 100, 50, 40, 30. 기장이 복행을 시도했으나 중량 210톤의 보잉 747기, 여러분들 공항 가시면 2층짜리 앞부분만 두터운 그 비행기 아실 겁니다. 여타 여객기보다 2배 가까이 큰 그 비행기가 시속 290km로 급강하는 관성을 즉각 멈추게 할 수는 없었고 지표면과 너무 가까워 양력도 부족했기에 하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려던 관광객들의 꿈은 괌 상공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